여러분, 혹시 스스로를 근로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되게 간단한 질문 같죠? 그런데 법의 세계로 들어가면 와, 이것만큼 복잡한 게 또 없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이 근로자라는 말 속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퍼즐을 한번 풀어보시죠. 자, 바로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 볼게요. 백화점에서 일하는 매장 관리자. 어떠세요, 이분들? 법적으로 근로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마 대부분은 에이, 당연히 근로자죠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놀랍게도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원이 내놓은 답이 두 개입니다. 그것도 완전히 정반대의 답을 내놨어요. 아니, 어떻게 같은 직업을 두고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2017년 대법원에선 근로자 맞다고 했어요. 그런데 진짜 딱 1년 뒤에요. 2018년 지방법원에선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근로자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버립니다.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바로 이게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법률 퍼즐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 수사관이 된 것처럼 각 사건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법원이 도대체 뭘 보고 이렇게 다른 판단을 내렸는지 그 핵심 단서는 바로 종속성이라는 개념에 숨어 있습니다. 먼저 2017년 사건을 볼게요. 이때 법원은 뭘 봤냐면요. 회사가 내부 전산망으로 출퇴근을 다 관리하고 심지어 병가나 출산휴가까지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을 딱 짚었어요. 게다가 매출이 좀 안 나와도 최소한의 보수는 보장해줬고요. 이런 증거들을 보니까 어때요? 이건 뭐 회사가 매니저를 아주 강하게 통제하는 종속관계에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근로자 맞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2018년 사건은 분위기가 완전 달랐습니다. 법원이 보기에 회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지시는 직접적인 업무 감독이라기보단 그냥 우리 브랜드 이미지는 좀 지켜주세요 하는 수준의 가이드라인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매니저가 자기 매장 직원을 직접 뽑을 수도 있었고 출퇴도도 훨씬 자유로웠죠. 이건 뭐 회사에 종속됐다기보다는 거의 독립된 가게 사장님, 즉 대리점주에 가깝다고 본 겁니다. 자, 이제 진짜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한쪽을 보면 명백한 종속관계 같은데 다른 쪽을 보면 완전 독립사업자 같잖아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백화점 매장 관리자인데 이렇게 다르게 보일 수 있을까요? 심지어 두 판결 다 들어보면 나름의 논리가 있거든요. 두 판결이 다 말이 되는데 어떻게 이런 모순이 생길까요? 그 해답은요, 이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이 퍼즐이 놓여있는 판 자체, 바로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를 들여다봐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 퍼즐의 결정적인 조각이 등장합니다. 비밀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나라 법에는요, 근로자를 정의하는 방식이 하나가 아니라 무려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사실. 바로 이게 모든 혼란의 시작이자 동시에 해답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정의는 근로기준법에서 나옵니다. 이 법은 아주 철저하게 개인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즉 지시를 받으면서 일하고 월급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을 근로자라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퇴직금이나 최저임금 같은 권리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정의는 노동조합법에 있습니다. 이건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개인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집단의 힘에 주목하거든요. 그래서 종속관계가 좀 애매하더라도 임금 같은 수입으로 생활하고 또 다 같이 뭉쳐서 교섭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면 훨씬 폭넓게 근로자로 인정해줍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정의가 실제로 뭐가 그렇게 다르냐? 바로 이거예요. 보호하는 권리의 종류가 다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왼쪽 근로기준법은 퇴직금, 최저임금처럼 나 혼자 개인으로서 누리는 권리들이죠. 반면에 오른쪽 노동조합법은 어때요? 노조 만들고 다 같이 협상하고 이렇게 함께 힘을 합쳐야 의미가 있는 집단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런 법적인 구분이 요즘 세상에서 왜 그렇게 중요해졌을까요? 그건 바로 근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즉 단체 교섭을 하려고 할 때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내 월급 통장에는 A 회사 이름이 찍혀요. 그런데 내 근무 시간, 휴일, 심지어 일하는 방식까지 모든 걸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건 B라는 회사예요. 그럼 저는 도대체 누구랑 협상을 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실질적 사용자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최근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백화점 운영사가 입점 매장 직원들의 단체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요. 왜? 월급은 직접 안 주더라도 백화점 전체 영업시간이나 각종 이벤트, 서비스 기준 같은 걸 정하면서 직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법원이 정말 중요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만약 이렇게 실질적인 힘을 가진 진짜 사장한테 교섭 의무가 없다고 해버리면 노동자의 단체 교섭권은 그냥 종이 위에만 존재하는 권리가 돼서 구조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고요. 한마디로 권리가 있어도 쓸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모은 조각들을 가지고 이 복잡했던 퍼즐의 전체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근로자를 정의하는 걸까요? 그 논리는 아주 간단하게 이 3단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내가 원하는 권리가 뭔지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퇴직금 같은 개인적인 건지, 아니면 단체 교섭 같은 집단적인 건지. 둘째, 그 권리에 맞는 법을 가져와서 적용하는 거죠. 퇴직금이면 근로기준법, 단체 교섭이면 노동조합법. 그리고 셋째,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근로자는 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근로자라는 단어가 모든 상황에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법의 렌즈를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범위가 계속 달라지는 아주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법 속에 숨어있던 두 개의 근로자 개념을 통해 하나의 퍼즐을 풀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더 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처럼 일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의 법은 이런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 시대의 새로운 법률 퍼즐일지도 모르겠습니다.